독립운동에 꼭 필요한 자금을 댄 숨은 공로자들 4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4분들은 모두 다 아주 대단한 가문에 엄청난 재력을 가진 능력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누군가는 나라를 팔아서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려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걸 다 가지고서도 나라를 되찾겠다고 이걸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분들의 이름을, 얼굴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94번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독립운동의 숨은 공로자들. 보이지 않지만 사실 독립운동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돈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의 숨은 자금들을 지원해준 분들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 다 보셨죠? 저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여기에 5명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인물과 관련 있는 주인공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실제 롤모델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파라코라고 불렸어요. 파라코 어떤 뜻인가요? 집안을 망해먹은, 말아먹은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별칭을 받게 된 걸까요? 이 사람은 노름판을 전전했습니다. 장이 서면 전국 각지에서 노름꾼들이 몰려듭니다. 그렇게 노름이 하루 종일 이루어지고 저녁 때가 되면 판돈을 다 걸고 큰 판이 열립니다. 그러면 김용환은 여기 가서 노름을 하죠. 그리고 판돈을 따면 그걸 가지고 오고요. 판돈을 잃으면 자신이 갑이다 하고는 패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새벽 몽둥이야 하고 소리를 치면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불황배들이 들어와서 함께 노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판돈을 쓸어갑니다. 그렇게 노름판에서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름이라는 게 돈을 딸 것 같지만 늘 잃게 마련이죠. 김용환은 퇴계 이황의 제자였던 학봉 김성일의 13대 후손이었습니다. 아주 명망 있는 집안에 그것도 종손이었어요. 그런데 종가에 내려오는 땅 다 팔아먹고요. 심지어는 종가집도 팔아먹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손은 그 집안의 대들보입니다. 그러면 친지들이 종가집을 다시 사줘요. 그러면 또다시 노름으로 날려먹습니다. 이런 걸 반복했다고 합니다. 반복하다 못해서 외동딸인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노름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했다는 게 벌써 시댁에도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혼수로 농을 해오라고 시댁에서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철없는 아버지가 딸이 시집 갈 때 해가야 되는 농값도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니 딸은 할머니가 쓰시던 헌 농을 들고 시집을 갑니다. 그렇게 시집을 갔으니 이 딸이 기가 살 수 있을까요? 기가 잔뜩 죽어서 아주 힘든 시집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고 나서 몇 년 동안 애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댁에서 헌농을 가지고 와서 거기 귀신이 씌었다 이런 소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쓰시던 농 가지고 온 걸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걸 보는 외동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집살이가 정말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바로 김용환이었어요. 김용환은 굉장히 수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의 검문에 걸리기도 했었어요. 신문 검색을 한다고 팔을 벌리잖아요. 당신 정체가 뭐야? 그러면 빨래거리요. 이럽니다. 일본 경찰이 기가 차겠죠. 그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일제강점기를 살았고요. 일가 친척들 모두 파라코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1946년 여름 해방이 되고 난 이후죠. 알아누웠습니다. 그와 친하게 지내던 하중환이라는 지사가 문병을 왔어요. 그리고 김용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용환의 자가 여현이거든요. 여현, 이제는 만주에 돈 보낸 사실을 말해도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선비의 후손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말할 필요 없네 하고는 3일 후 눈을 감았습니다. 그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하중환 지사는 김용환 지사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그의 3년상을 치르던 날 하중환 지사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군자금을 모았던 사실들을 제문에 적어서 밝히게 됩니다. 김용환이 왜 그런 수상한 행동을 했는지, 왜 파라코라고 비난받으면서도 그렇게 허송세월하면서 살았는지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된 시집살이를 했던 외동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평생을 살았을 텐데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한꺼번에 다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환 애국지사에게 나라에서 훈장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딸은 아버지에게 드리는 글을 썼습니다.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 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바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선조 학봉할배 의병대장 서산할배 외놈이며 원수인데 우리나라 되찾는데 천석인들 아까우랴 만석인들 아까우랴. 내 생각한 대로 절대 남들이 말하는 파랗고 아닐진데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회한을 또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외놈 등살에다가 온 집안 문중이 종손을 원망하는 원성뿐이었으니 철없는 외동딸 무식한 이 여식이 누구 앞에서도 떳떳이 우리 아베 변명 한번 할 수 없었던 것이 한스럽고 후회스럽다 라고요. 김용환은 왜 평생을 그렇게 파랗고로 살았을까요? 김용환의 할아버지 김응락은 의병장이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의병을 하던 사촌 김애락을 달하게 숨겨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만 들켜버렸습니다. 일본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고 김애락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김응락까지도 끌려 나와서 일본 외경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어린 손자 김용환이 지켜봤죠.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잘못됐을까 싶어서 우리 할배 살려주소 하고 소리를 쳤지만 그날의 그 기억이 한평생 김용환에게는 잊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져갔던 거죠. 이 김용환의 집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직계 제자인 학봉 김성일의 집안입니다. 학봉 김성일의 후손들 중에는 독립유공자가 17명이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저기 왼쪽에 보면 석주 이상용 선생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이분과도 먼 친척이 되시는 거죠. 그렇듯 김용환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자신도 역시 독립운동에 대한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김용환은 의병에도 활동을 했다가 국권이 피탈되자 의병 활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의용단을 만들었고요. 이 의용단에서 독립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자금을 모으던 중 그만 의용단 사건으로 체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서너 번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고등경찰 요사라고 요 주위 인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은 내용들을 적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김용환 등이 자산가들에게 돈을 내도록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김용환이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었던 정황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용환과 관련된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김용환은 사랑방에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주판을 놓으면서 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쪽지를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누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그 쪽지를 얼른 화토불에 태웠다고 하죠. 그의 이런 수상스러운 행동들이 다 그런 까닭 때문이었던 거죠. 돈은 아끼고 절약하여 쓸 곳에 써야 한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죠. 추수를 하고 나면 벼 이삭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죠. 그런 것들을 손수 줍던 이가 바로 김용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전달한 위장회사가 있습니다. 임시정부에 사람을 숨겨주고 이송시켜주기도 하고 자금을 전달해줬던 그런 회사로 이륙양행과 백산상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륙양행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아일랜드 계열의 영국인이 운영하던 회사였어요. 이륙양행은 제가 오래전 강연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백산상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백산상해를 만든 주역은 안희재 선생입니다. 안희재 선생은 의령 출신이에요. 경남 의령. 의령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곽재우 장군입니다.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던 곽재우 장군의 고장 출신이죠.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이름난 가문 출신입니다. 그가 어릴 적 10대 때 지은 시입니다. 새는 한가로움을 좋아하여 골짜기만 찾아드는데 해는 편벽대기를 싫어하여 중천에서 광채를 더한다. 그의 어떤 포부를 엿볼 수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는 유학자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선비가 어디에 쓰일 것입니까? 고서를 읽고 실행하지 않으면 무식자만 같이 못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서울로 가서 신학문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정의숙이라는 학교로 들어갑니다. 양정의숙은 그 당시에 법률학이나 경제학을 가르치는 학교로 처음 들어선 학교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국내의 비밀결사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대동청년단이라고 합니다. 이 대동청년단에 가입을 하려면 피로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혹시 잡히기라도 하면 절대 동료들을 발설하면 안 됩니다.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비밀 결사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 안희제는 서상일이나 신채호, 김동상 같은 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국권이 피탈되면서 나라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 바깥으로 만주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안희제 역시도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려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해외에서의 독립운동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던 중 상해에 들러서 백범 김부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이 두 분의 호가 비슷합니다. 김부 선생님은 백범, 안희제는 백산입니다. 두 사람이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백범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둘이 호를 합하면 양백이네요. 일문 앞에서 한 사람은 나라 바깥에서 한 사람은 나라 안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어가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두 사람이 앞장을 서봅시다. 그렇게 합의를 봅니다. 그렇게 백산, 안희제는 국내로 들어와서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백산, 안희제의 집안도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 재산을 팔아서 상회를 만들었어요. 백산상회라고 곡물도 팔고 해산물도 팔고 이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만들었으면 이윤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늘 적자입니다.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해외 독립운동에 보내는 자금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보내야 되는 자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의 규모도 따라서 커져야 됐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자금을 보낼 수 있겠죠. 그 당시 해외 독립운동에 비밀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물건 대금을 치르는 것처럼 혹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지려면 회사의 규모도 커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1919년 그는 경상도 지역의 재력가들, 특히 경주에 있는 최부자 댁의 12대 후손인 최준 선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출자금을 받아서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약 40명의 주주들을 모아서 주식회사를 만들었던 거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주가 안희제 선생이고요. 두 번째 주주가 최준 선생입니다. 그렇게 백산무역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또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고종의 국장을 애도하는 광고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백산무역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독립자금을 대는 한편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3.1운동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3.1운동을 기점으로 기미유경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독립을 얻게 되면 젊은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인재들을 뽑아서 독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1년에 10명 정도 유학을 보냈어요. 그 중에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은 신성모, 이극노, 안호상인데 이들은 나중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국문학자, 그리고 문교부 장관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안희제 선생은 1926년에 중회일보라는 신문을 발행해요. 중회일보는 대표적인 항일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기사를 실기도 하고 일본의 통치에 대한 비판을 실기도 하고 이런 기사를 실었죠. 그런데 얼마 전 중회일보에서 일본의 검열에 걸려서 일본이 삭제하라는 기사를 삭제하고 신문을 낸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기사는 삭제해, 이 사진은 삭제해 하는 부분들은 삭제하고 나서 기사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게끔 기사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항일신문을 발행하기가 여의치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일신문을 계속 이어나갔지만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일본의 검열 이런 것 때문에 결국 5년 만에 중해일보는 폐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산 무역 주식회사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당연히 벌어들이는 돈보다 독립자금으로 보내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시기 경제 공황 사태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됐습니다. 주주인 유지들로부터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계속 회사가 적자만 이어가자 더 이상 투자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댈 곳이라고는 최부자댁의 최준 선생뿐입니다. 그래서 최준 선생에게 5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5만 원이면 그 당시 한 35억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준 선생 역시도 그 당시 많은 집과 땅이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안희재 선생이 그런가요? 하고 그냥 물러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밤 최준 선생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간밤에 복면강도가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잘 자고 있는 최준 선생을 깨워 앉혀서는 수표책을 꺼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5만 원을 언제까지 입금하겠느냐 하고 약조를 받습니다. 그러자 최준 선생이 보름 후까지 입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도장을 찍어라 그래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최준 선생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이런 바보 같은 도둑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수표책에 도장을 찍었어도 폐기시키고 안 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도장을 찍자 복면강도가 복면을 벗었습니다. 복면 속 주인공은 안희재 선생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최준 선생은 아니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안희재 선생은 네 힘들지만 자네가 그 5만 원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네 하고는 자기 손으로 도장을 찍었으니 못 준다는 소리는 하지 말게.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기란 독립운동의 무엇보다 훌륭한 수법이야. 이렇게 안희재는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일본인을 등을 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친일 부자들 등을 치기도 하면서 많은 사기를 치면서 독립자금을 모았던 겁니다. 이렇게 최준 선생이 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다시피 해서 백삼 무역 주식회사를 운영했지만 백삼 무역 주식회사는 1928년에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희재 선생은 연해주로 건너갑니다. 이 지역에는 땅을 개간하면 땅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개간해서 조선에 있는 많은 이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이곳에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이곳이 옛날 발해 때 동쪽에 있는 수도였어요. 동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발해농장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발해농장에서 새롭게 터전을 일구면서 정착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개간을 열심히 했는지 그때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독립운동을 이어나가던 안희재였는데요. 그는 대종교를 믿었어요. 대종교라고 하면 당군을 모시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를 중심으로 항일 운동을 펼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장서서 일본의 항일 독립운동을 벌였던 것이 대종교였거든요. 그리고 그 대종교가 이 발해 농장이 있는 지역으로 총본산이 이동해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독립운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일본은 그 대종교를 탄압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1942년 안희재 선생님은 일본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고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약 9개월간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초죽음이 되어서야 병보석으로 출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출감하고 나서 그의 아들이 그를 모시고 나왔는데요. 3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제의 패망을 확신하니 유한이 없다. 동포의 고난을 네 고난으로 알고 살아가거라. 가사든 국사든 오직 자력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백산 안희재 선생 그리고 그가 세웠던 백산 상회
그의 흔적은 부산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백산상해가 있었던 그곳에 이렇게 백산기념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나볼 인물은 경주 최부자 12대 후손인 최준입니다. 그는 백산상해를 이끈 숨은 인물입니다. 몇 년 전 경주 최부자의 후손인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의 최창호 이사님이 곳간에서 엄청난 문서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무려 수천 건의 고문서들이었어요. 거기에는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자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 대구죠. 그런데 경주 지역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경주 국채보상운동의 취지서와 경주 국채보상의원금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 이런 책자까지 약 40여 가지의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경주 지역에서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졌고 얼마나 많은 돈이 모였는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어느 지역에 있는 자료보다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그리고 아주 많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선식산은행이 근저당 설정했던 계약서가 발견되었습니다. 1922년에 백산무역회사가 최부자의 전 재산을 담보로 35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렇게 경주 최부자 최준 선생은 대대로 내려오던 그 많은 재산들을 모두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내어놓았던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경주 최부자는 일대 최진립 장군부터 최진립 장군은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때까지 나라를 위해 의병을 일으키고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 나라를 지키겠다는 충의부터 마지막 12대 후손인 최준 선생까지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는 생각으로 독립운동을 후원했었던 거죠. 경주에 교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경주 최부자가 12대 300년 이상 만석군 부를 지켜올 수 있었던 육훈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집안의 독립운동만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11대 후손이었던 최현식 선생은 의를 잃고 재물을 쌓으면 그 재물은 얼마 가지 않는다. 올바른 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아들이었던 최준 선생은 우리 집안이 그동안 쌓아온 부를 유지하려면 친일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 이제부터 최씨 집안은 파산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최씨 집안은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내어놨고 그 이전에도 최씨 집안은 전국적으로 아주 명망 있는 평판이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도 이 집을 찾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집을 거쳐갔습니다. 그 중에는 이 사람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화 밀정 다 보셨죠? 그 밀정에 공유가 맡은 역할이 실존인물 의열단 단원이었던 김시연 선생입니다. 김시연 선생은 최부자 댁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가 직접 최부자 댁을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김시연과 권애라 부부는 두 사람 모두 독립운동가인데요. 권애라 여사는 여성 독립운동가로 모두가 다 아는 유관순 열사와 8.5 감방에서 함께 만세를 불렀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김시연, 권애라 부부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힘들게 아들을 하나 낳아 키웠는데요. 그 아들이 경주 최부자 댁과 혼사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김시연, 권애라 부부는 경주 최부자 댁과 사돈지간이죠. 그리고 김시연 선생이 의열단 단원으로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사야 되고 그 무기를 몰래 들여와야 됩니다. 이런 활동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돈을 지원해 준 것이 역시 최부자 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박열, 일본에서 거사를 준비했고요. 무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박열을 후원해 준 것도 역시 최부자 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부자 댁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육사 선생을 후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최부자 댁에서는 12대 종손인 최준 선생 외에도 그의 동생들도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동생인 최화는 임시정부로 가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임시정부로 갈 때 돈을 2만 원을 들고 갔었다고 합니다. 임시정부의 1년 예산이 6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엄청 큰 돈이죠. 그렇게 최환 선생은 임시정부의 재무부의원이었고 임시정부에 필요한 돈을 최부자 댁에서 계속 지원해 주었죠.
그런데 최환 선생은 안타깝게도 30대 후반에 어이없이 죽게 됩니다. 최준 선생이 글씨를 잘 써서 그 당시 일본인이었던 경주경찰서장이 최준 선생의 글씨를 배우겠다고 찾아와서는 그 글씨를 모방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환 선생에게 부친이 위독하니 잠시 들어왔다 가거라 하고 최준 선생의 글씨로 전보를 보냈던 거죠. 그걸 모른 채 최환 선생은 국내로 들어왔다가 바로 체포되었고 결국 모진 고문에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최준 선생의 막내 동생 최수는 임시정부에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로 백삼무역 주식회사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일본의 감시를 받아야 됐었고 해방이 될 때까지 늘 일본의 눈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고향에도 제대로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아서 드디어 고향에 돌아오긴 했는데 1948년 재헌의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선거 후보자로 나왔다가 반대 세력에게 그만 암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동생들을 안타깝게 잃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김구 선생, 안희재 선생, 그리고 최준 선생, 이들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고 그 자금으로 국외에서 임시정부를 꾸려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죠. 안타깝게 안희재 선생님은 광복을 2년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해방을 맞아서 국내로 들어왔던 김구 선생님은 최준 선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준 선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상해 임시정부 자금의 6할은 백산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그 백산의 자금은 최준 선생에게서 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은 자신이 받은 독립자금에 대한 내역을 적은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이 보여준 장부에는 최준 선생이 안희재에게 건넨 돈이 그대로 다 적혀 있었습니다. 최준 선생은 안희재 선생의 무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고 합니다. 최준 선생은 그 많은 독립자금을 지원해 주면서도 이 자금이 다 임시정부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옮겨가는데도 돈이 필요할 테고요. 또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중에 반이라도 임시정부에 전달될 수 있으면 다행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장부를 비교해 봤더니 보낸 돈이 고스란히 임시정부로 건너갔던 거죠. 그걸 확인하고는 최준 선생은 안희재 선생에게 미안한 마음에 안희재 선생의 무덤이 있는 남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감동받은 부분이 최준 선생이었어요. 최준 선생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내어놓으면서도 이 돈이 고스란히 임시정부에 갈 거라는 걸 기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그 재산을 기꺼이 희사했던 거죠. 최준 선생은 해방을 맞았고 전 재산을 다 일본은행에 담보 잡혔습니다. 그런데 해방과 동시에 일본은행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저당 잡힌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모두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하셨죠. 그리고 1970년 돌아가시면서 해방이 되었으니 일제의 감시도 없고 전 재산을 희사해 도적이 들 일도 없으니 대문을 활짝 열어두어라 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항광복회 박상진입니다. 박상진은 경주 세금 탈취 사건 채부자 때과 관련 있는 인물입니다. 1915년이었습니다. 우편 마차에 경주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싣고 대구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차를 습격해서 세금을 탈취했습니다. 무려 8,700원이나 되는 엄청난 세금을 탈취했던 사건입니다. 이 세금 운송 마차 습격 사건은 딱 두 사람이 벌인 일이었어요. 우선 이 세금 운송 마차 습격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했는데요. 채부자 댁에서 정보를 줬습니다. 이 마차가 언제쯤 경주의 효영교를 통과할 것인지, 그리고 전날 마부가 어디에 묵을 것인지 그런 정보를 줬던 거죠. 전날 마부가 묵었던 숙소에 권영만이 찾아와서 몹시 아픈 척하면서 다음날 아침 일찍 대구의 병원에 진료를 봐야 된다고 마차에 태워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마음 약한 마부가 그를 태워줬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이들은 대구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우재룡이 다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무 다리를 부서뜨려서 마차를 건널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숨어 있으니 마부가 다리를 건널 수 없으니 내려서 상황을 살피겠죠. 그새 이들이 마차를 탈취해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이거는 범인이 누군지
전혀 밝혀내지 못한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실은 마차를 탈취한 이 단체가 박상진이 만든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가 전국적인 단체예요. 그런데 그 출발이 대구입니다. 대한광복회 밑에 지휘장으로 우재룡과 권영만이 아까 그 세금 탈취 사건을 성공시켰던 이들이고요. 총사령관 박상진 밑에 만주사령관이 있는데요. 박상진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서 그 자금으로 국외에 독립군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독립군을 양성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사령관의 역할이 큰데요. 만주사령관이었던 이석대라는 사람이 순국하게 되자 다음 만주사령관으로 정해진 사람이 김자진 장군이었습니다. 김자진 장군이 대한광복회의 총사령관 박상진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김자진 장군은 다들 아는데 박상진이라는 이름은 잘 알지 못합니다. 박상진은 울산 출신이에요. 아주 명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승정원의 승지였습니다. 그리고 땅도 많아요. 천석군입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했는데 똑똑한 자손을 훌륭한 스승 밑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를 왕산 허위 선생에게 제자로 보내게 됩니다. 허위 선생은 정미의병을 이끌었던 분이세요. 가장 대규모의 의병이 일었던 때가 1907년 군대 해산에 맞서서 일어난 의병이었습니다. 그 의병을 이끌고 서울로 국내 진공작전을 이끌었던 이가 허위 선생인데요. 안타깝게 허위 선생은 체포되었고 서대문 형무소에 첫 번째로 사형당한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산 허위 선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 왕산 허위 선생 밑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다시 서울로 가서 신학문도 공부를 했어요. 아까 나왔던 양정의숙에서 법학을 공부해서 판사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박상진 의사가 합격한 그 해가 우리가 국권이 피탈된 해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하에 판사가 될 수는 없다 해서 그는 판사를 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는 상덕태상회라는 걸 만들어서 독립자금을 모아서 독립자금을 해외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상덕태상회는 대구에 만들어졌던 회사였어요. 역시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대구 지역에 약정골목에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회사의 거래 영수증을 보면 26,500엔이거든요. 상당히 큰 돈이 오가는 회사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함께 거래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이런 회사들과 거래하는 척 하면서 독립자금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많은 독립자금들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 그는 친일 부호들에게 돈을 배당을 시킵니다. 독립자금을 얼마를 내놔라 하고 통보를 해요. 그리고는 며칠 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돈을 내어놓지 않으면 처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친일 부호들이 처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회에서 한 일이라고 떳떳하게 방을 붙이고 물러났다고 하죠. 나라를 광복하려 함은 하늘과 사람의 같은 뜻이니 이 큰 죄를 꾸짖어 우리 동포를 경계하노라 하면서요. 그렇게 친일 인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으니 일본 경찰의 체포 1순위가 되겠죠. 결국 이 대한광복회 회원들을 잡겠다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전국적인 단체였지만 충청도에서 대한광복회 회원이 체포되고 충청도가 무너지고 전라도가 무너지고 대한광복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라 바깥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자고 했죠. 그렇게 박상진 의사 역시도 나라 바깥으로 건너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의 부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에는 충과 효가 하나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가면 잡힐 것이 뻔한데 가지 않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잡힐 것을 뻔히 알고도 어머니의 장례식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도 경주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되었죠.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았고 그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은 4년 정도 걸렸고요. 감옥에 수감된 지 4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1921년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받고
이렇게 가슴 아파했습니다.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고 정신도 다 떨어진 듯하다. 하물며 너의 홀령이 만약 나 때문에 떠나가지 않고 머뭇거리게 된다면 나는 더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 전날 몇 가지 과일과 한 잔 술을 차려놓고 우리 상진아 하고 가슴을 치면서 고한다. 그리고 아들의 3년상을 치를 때 아버지가 직접 제문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7집안 100여 식구가 갑자기 모두 거지가 되어 사방으로 떠돌아다니고 나도 혼자 옛집을 지키고 있다가 며칠 동안 굶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박상진의 집안이 오랫동안 명문가였고 천석군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모두 회사를 차리는데 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래서 100여 식구들이 갑자기 거지가 돼서 구걸을 하러 다녀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박상진 의사의 부인이 최부자댁 딸입니다. 박상진 의사가 그렇게 죽고 나서 박상진 의사도 대한광복회도 잊혀져 갔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했던 일 중에 친일 부호들, 친일 지주들을 처단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박상진의 이름이나 대한광복회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들을 철저히 차단시켰던 거죠. 그렇게 박상진 의사와 대한광복회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1961년 박상진 의사의 부인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81세 되신 박상진 의사의 부인 최영백 여사가 냉방에서 신음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독립운동에 꼭 필요한 자금을 댄 숨은 공로자들 4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4분들은 모두 다 아주 대단한 가문에 엄청난 재력을 가진 능력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누군가는 나라를 팔아서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려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걸 다 가지고서도 나라를 되찾겠다고 이걸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분들의 이름을, 얼굴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가진 것들, 그리고 이분들이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함께 해봤습니다. 기꺼이 내어놓을 용기가 있어야 당당히 가질 권리도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당당히 가질 권리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